자, 선거가 다가와서였을까요? 청문회에 부담이 있었을까요? 이낙연 총리의 후임 자리에 결국은 논란이 많았지만 대통령이 정세균 전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일단은 정세균 전 의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볼 텐데 입법부의 수장, 명백히 3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야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 지명자죠. 본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냈던 인사가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만큼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거셉니다. 도대체 국회를, 입법부를 뭘로 보느냐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에 가서 북싱거린다는 것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는 것입니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불법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독재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대한민국의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자,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야권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속 안에 담겨있는 정치권의 셈법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병민 박사님, 네. 지명됐다고 바로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죠?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청문회도 걸쳐야 되고 또 특히 국회에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일각에서는요. 청문회부터 국회 인준까지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로 가기까지 이게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특정 기관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하고 대통령 임명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네.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의 표가 있어야지만이 인준 동의를 거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이렇게나 반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봤는데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당도 반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정치연대 소속의 천정배 의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천정배 의원은 정세균 의원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친한데. 천정배 의원이 대놓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천명하겠다. 그럼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표는 129석. 예. 정의당이 조금 좀 서로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당이 합친다 해도 135석. 과반은 속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정배 의원처럼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인준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불멸의 총리, 정우원 총리가 좀 생각나는 그런 국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집에서 잘 쉬시는 분 또 왜 소환합니까? 그 당시에 정우원 총리가 야 이제 드디어 나의 임무가 다 끝났다라고 해서 안대희 후보자가 딱 들어섰는데 결국은 낙마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안대희 총리가 그 당시 정우원 총리가 다시 집에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와서 그 당시 문창극 후보자가 또 나타나는데 문창극 후보자도 결국 낙마하게 됐죠. 그러니까 두 번의 총리가 낙마하게 되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불멸의 총리 정우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쯤 되면은 만약에 총리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투표가 부결되게 되면 이낙연 총리는 빨리 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고 총선으로 가서 총선의 진두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쯤 되면은 만약에 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을 거치면서 이낙연 총리가 계속 주저앉게 되는 불멸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야? 예.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상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요기베라의 명언처럼 예. 마지막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것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어떨지는 아마 인준 표결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도 보이는데 특히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낙연 현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서 이해찬 대표 말고 총선에서 뭔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총리의 당으로의 복귀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춘 의원님.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전 의장의 총리 행위 역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류가? 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있어 왔고요. 이해찬 대표도 다 전적으로 찬성합니까? 그건 뭐 제가 직접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 안에서는 어쨌든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군요. 인재 영입이나 선거 기획이나 이런 데스크에서 하는 거는 이해찬 대표가 하고, 전국적인 유세라든가, 그러니까 유세를 돌고 또 외부에 노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낙연 총리가 담당을 하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투톱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뭐 광범위한 그냥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낙연 총리가 당해 오는 것에 대해서 예. 거부감이 있다? 아, 내가 원톱인데 왜 투톱이 되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총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이낙연 현 총리는 과연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총선이 코앞이거든요.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 어제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